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 생물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물의 화학입니다. 이 단원 역시도 우리 화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도 질문 안 받을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 화학에서 pH 다루는 산과 염기 이쪽이랑 거의 유사할 거예요. 아주 가볍게 보고 갈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PDF가 몇 점 없죠? 되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물 분자의 수소 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2장에서 물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선을 하나 끄면은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즉 그리진 않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두 개 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소 쪽에서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우리 물은 한 분자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다른 물들이 이렇게 같이 옆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수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를 뜰 거고요. 여기와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다시 한 인력으로 서로 붙게 될 건데 요거를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물 한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은 그럼 수소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옆에도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얘랑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랑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 분자 하나는 총 4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각각 2개의 도너와 2개의 어셉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물의 4가지 특성 봅시다. 그래서 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을 잘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4가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처음에 이제 응집 현상과 흡착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말이 비슷하죠. 하나는 코에션, 하나는 어디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응집은 같은 분자끼리 달라붙는 거를 응집이라 하고요. 흡착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달라붙는 성질을 흡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응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질들, 즉 자기들 물 분자끼리 결합하는 거를 응집이라 하고요. 흡착은 다른 데 이제 붙는 걸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유리관 같은 거 있죠. 유리관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 보통 실리콘이 있고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산소와 함께 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 서로 자기들끼리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흡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 기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유리관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가가지고 약간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있을 때 양쪽 옆으로 더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자, 왜냐하면은 방금 이런 식으로 물이 유리관에 흡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 표면이 요 실리콘하고 지금 물하고 붙는 요 표면의 결합이 지금 흡착이 물끼리 즉 응집하는 현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볼록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끼리도 수소 결합을 하니까 쌤쌤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수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흡착이 더 세기 때문에 물 기둥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흡착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제 생물을 배우는 거죠. 생물 현상도 일어납니다. 특히 식물에서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증산작용.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줄기가 있고 끝에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파리가 달려 있으면은 여기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증발하는 거죠. 뿌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물들이 물관을 통해 가지고 요 끝까지 하나의 물기둥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싹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위로 날아가게 되면은 밑에서는 오히려 물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뿌리 쪽에는 이제 도관세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뿌리 쪽에서 요 힘이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물이 흡수가 된다. 그리고 요 중간에는 흡착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물들이 쭉 위로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흡착은 결론적으로 수소 결합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목하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 물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표면까지 올라오다가 더 따를 수 있죠. 라고 찰랑찰랑 하면서 약간 더 볼록하게 더 위에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 물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흘러내리는 성질보다 자기들끼리 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거나 아니면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붙는 거, 요런 거를 표면 장력이라 하는 거예요. 즉 액체 표면을 이게 퍼지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척도, 이런 거를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기에, 위에 공기죠. 공기에 이제 접하는 물 분자가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들끼리는 배열이 되게 규칙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물 분자끼리 형성을 하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물 분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기 쪽에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의문을 또 하나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수분이 있는데 그럼 얘들하고는 수소 결합을 형성을 안 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물은 막 뭉쳐 있죠. 자기들끼리 매우 가깝게 뭉쳐 있지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은 엄청 멀리 있습니다. 띄엄띄엄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진 않죠. 다만 또 오개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기나 고체 여기도 수소 결합 가능해요.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지만 DNA, 자 이렇게 제가 그렸죠. 얘들은 고체예요.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얘들도 자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형성할 수 있고 고체 중에서도 수소 결합은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물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는 너무 멀리 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잘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표면 장력을 형성하는데 이런 표면 장력을 또 생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물이 있으면은 물 표면이 있죠. 수면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이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다리가 6개예요. 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요 표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 연꽃 있죠. 연꽃잎 얘들도 위에 떠 있을 때 표면 장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게 나오는 거고 뭐 시험엔 딱히 안 나와요. 요 흡착 현상을 이용한 물이 이제 식물에서 어떻게 빨려 올라가는지 증산작용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쭉 따라 올라간다. 요것만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를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데 아주 얇은 유리관이 있으면은 얘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자, 이게 응집과 흡착 때문에 일어난 거죠. 벽으로는 옆에 이렇게 유리관을 따라 가지고 흡착을 형성한 거고 또 자기들끼리 응집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요거는 수소 결합이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완전히 수소 결합 때문이라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는 응집과 흡착의 결과예요. 다만 응집과 흡착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온도 조절 능력 한번 봅시다. 자, 높은 비열이 있는데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물은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어갖고 얘들은 온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더 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뭐냐?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의 1g의 질량을 가진 물질을 1도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열을 넣어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다 그러면은 물 1g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고 그거를 다른 단위로 1칼로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칼로리. 그래서 물 1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반응은 이제 흡열 반응이겠죠. 비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를 올리는 과정은 흡열 과정일 겁니다. 자, 흡열과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화학이긴 한데 흡열은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발산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흡열 과정은 델타 H가 양인 반응, 그리고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음인 반응을 말합니다. 뭐 요거는 사실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0보다 작으면 음수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발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투입하는 열량, 자, 물질이 있고 여기에 열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나올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던가. 자, 그랬을 때 얘의 엔탈피가 열을 받게 되면요, 자, 더 증가하겠죠. 열을 얻었으니까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뒤쪽이 크죠. 항상 델타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예요. 결과물 빼기 원래 투입했던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 델타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화살표를 그었을 때 뒤에 거 빼기 앞에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양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은 얘가 열을 요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발열이기 때문에 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얘 열량은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작아졌어요. 작은 거 빼기 큰 거 하면은 그 값은 음수가 나오겠죠. 자, 직관적으로 3이고 2다 그러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뜻이에요. 요게 만약에 3이면은 여기 1을 얻었으면은 4다 그럼 4 빼기 3은 양수겠죠. 자, 요거를 어려운 말로 엔탈피라 하고요. 엔탈피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엔탈피 변화가 0보다 작다. 발열 반응은 음수의 델타 H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차피 다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1칼로리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1도 온도 올리는데 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열량 자체가 큰 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증발에 의한 냉각 작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기화 냉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오는데 기화 냉각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액체가 이제 기화를 하게 되죠. 액체가 이렇게 수면에 물이 있으면은 얘들이 자, 바로 수증기로 이렇게 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이렇게 날아갈
날아가는 동안 요 물이 우리 끓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던 다른 물 분자들 사이에 있던 에너지를 얘들이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를 뺏긴 거예요.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얘의 온도 T는 내려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를 기화 냉각이라 그래요. 기화되는 동안 옆에 있던 남아있는 다른 액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기화 냉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반면에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1g의 액체가 이제 기체로 기화할 때 여기서 이제 흡수하는 열량 요거를 기화열이라 하고 여기서는 내려간 거는 기화 냉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화 냉각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생물이니까 생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증발 냉각 같은 말이에요. 표준마다 조금 다르게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호수나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데는 호수 아니면 연못 이런 데서 계속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물의 온도가 펄펄펄 끓어야 될 텐데 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얘들이 열에 의해 가지고 증발을 할 때 이 물과 함께 주위에 있던 이 온도 얘들이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우리 이제 육상 생물 같은 경우에도 체온 유지할 때 이런 물의 기화 냉각을 이용하기도 하죠. 어떤 거? 땀을 흘리면은 증발하면서 우리 조금 시원함을 느끼죠. 든 겁니다. 이게 다 기화 냉각 때문입니다. 혹은 증발 냉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코끼리 이런 애들은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코 가지고 자기 몸에 막 물을 끼얹죠. 뿌 하면서 물을 막 끼얹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물을 끼얹으면 땀을 흘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큰 물 분자들이 막 기체가 돼가지고 증발을 하다가 남아있는 물 온도는 이제 막 내려가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설명을 빼먹어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기화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1g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이때 칼로리가 있는데 25도씨 물. 자, 얘들을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58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해요. 자, 요거는 아까 위에 비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비열은 아까 온도를 올리는 거였지만은 얘들은 완전히 즉 기화시키는 거예요. 물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에서 우리 가스 기체 상태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상태가 변한 거죠. 이거는 온도, 위에 거는 온도가 올라간 거고. 자, 요때 25도 물을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580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기화열이 암모니아나 알코올보다 훨씬 더 커요. 거의 2배 가까이 큽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암모니아, 우리 앞에서 제가 NH3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얘들 같은 경우에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도 소도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전기 음성도를 봤을 때 질소보다 산소가 훨씬 크죠. 그래서 더 강한 수소 결합 힘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의 기화열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때 팽창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얼음은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해요.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 멈춰있는 상태죠. 얼음은 고체가 훨씬 더 딱딱합니다. 물은 찰랑찰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멈춰있을 때 어떻게 멈추냐면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얘들이 그대로 멈추는데 떨어진 상태로 다 굳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물은 찰랑찰랑하면서 더 가까이 붙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얼음은 0도에서 만들어지지만은 4도가 됐을 때 물들은 더 찰랑찰랑하게 더 가까이 들끼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오히려 4도일 때 물은 훨씬 더 큽니다. 자,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고요. 즉 같은 질량이 있을 때 부피가 밀도가 크면은 부피는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더 가까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크면은 얘들이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밀도는 훨씬 더 4도에서 물에서 더 크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0도 상태에서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얘들이 탁 끊어지면서 팽 하면서 뒤로 이렇게 살짝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움직이다가 또 주위에 또 다른 물들이 있죠. 그러면서 얘들끼리 또 붙고 이러면서 서로 더 가까이 붙게 되는 겁니다. 물에서. 하지만은 이제 4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분자들이 이제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은 운동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막 자기들끼리 여러 멀리 움직이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물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밀도가 크다는 말은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더 무겁다 소리입니다. 즉 얼음이 있고요. 물이 있을 때 지금 물이 아까 밀도가 더 크다 했죠.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물이 4도씨의 물이 얼음보다 0도의 얼음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호수에는 위쪽에는 얼음이 얼지만 아래쪽에는 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연못에서 물이 얼더라도 요 아래에서는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의 용매 봅시다. 자, 용매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용액이 있고요. 용질이 있습니다. 액은 말 그대로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할 때 용액 그냥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용질은 물질입니다. 자, 요 두 개가
섞인 걸 이제 용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용액과 용질이 섞여 있는 거를 용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내에서 이제 극성 물질들 간에 좋은 용매로 물이 사용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이온들이 있다 했죠. 이런 이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자, 단백질들은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아미노산들이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아미노산 자체는 친수성일 수도 있고 소수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친수성이다 만약에 있으면은 얘들이 물이 옆에서 주위에서 둘러싸가지고 얘들을 수화시킬 수가 있겠죠. 물이 둘러싸는 거를 수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얘들이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물 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끊어지는데, 요런 거를 이제 가수분해 이렇게 부릅니다. 물을 가해가지고 분해한다. 가수분해를 시킬 때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도 이제 화학 반응에서 물이 사용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앞에서 우리 다른 단원에서 펩타이드 결합 배웠죠. 아미노산 간에 얘들 간에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아까 결합할 때 물이 원래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얘들이 다시 끊어지려면은 물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를 이제 가수분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온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이제 용해될 때 녹으면은 물 분자들이 얘들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수화 껍질을 형성을 해가지고 얘들을 안정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화학 반응에서 용매, 그리고 수화 껍질은 이런 이온을 물들이 둘러싸는 거를 수화 껍질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K 플러스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으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강한 산소 쪽이 애들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세 개만 그렇지만 여러 개가 둘러싸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친수성과 소수성 봅시다. 이건 앞에서 했죠. 친수성은 이제 물에 대한 친화도가 있는 물질들을 친수성 물질이라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셀룰로즈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식이섬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섬유소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식이섬유는 먹을 수 있는 섬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보통 섬유소를 셀룰로스라 합니다, 한글로. 그 다음에 소수성은 이온성도 아니고 비극성인 물질들. 이온이면 안 되겠죠. 이온도 아니고 비극성인 물질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름, 왁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혀둡시다. 하이드로필릭이라 그래요. 자, 하이드로는 보통 물을 의미합니다. 물. 필릭은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호하다, 좋아하다. 자, 반면에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합니다. 우리 포비아 이렇게 아주 싫어하는 거, 공포증 있는 거.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애들을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되게 거대한 분자예요. 당들이 베타 1사 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막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심화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베타 1사 결합이 뭐냐면은 우리 당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 다 탄소가 있는 부분이다. 탄소는 앞으로 생략해요. 이런 식으로 탄소가 있는 부분이고, 자, 당은 탄소가 6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아래쪽으로 물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이드록시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이 똑같이 옆에 달려 있어요. 또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애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2개만 그릴게요.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OH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이 지금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얘 여긴 없어요. 여긴 없고 여기에 존재하고 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죠. 그럼 여기 수소 하나하고 여기 OH 하나하고 만나게 되면은, 자, 물이 탈수 반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거고요. 산소 하나는 남아 있겠죠. 요 산소가 다시 요 쪽에 붙어 있는 탄소 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부분만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서 위로 산소가 올라가고요. 요 위에 있었으니까 밑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를 그냥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짝대기를 쫙 그린 다음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산소가 이렇게 많다. 여기 탄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래에서 밑에 쪽에서 방향에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도 탄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들이 계속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얘들을 이제 셀룰로즈라 그래요. 자, 반면에 아까 제가 여기서 위에가 아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다 했죠. 이쪽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밑에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자, 얘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그리는 법만 알려줄게요. 어차피 심화해서 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그리게 돼요. 자, 요게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뒤에서 할 거라 가지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산소를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지금 요게 모를 수 있습니다. 유기화학 안 배웠으면 무슨 말인지. 자, 그냥 대충만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로 있기 때문에 얘들을 알파, 그다음에 얘는 위로 있기 때문에 아까 산소가 위에 있었죠. 얘들을 베타 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쪽 아래 있으니까 알파, 나머지는 위에 있으니까 베타 결합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 기준이요. 요 탄소 기준. 그리고 요 지금 포도당인데 얘 포도당 번호를 매길 때 요 산소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1번 수소가 있을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렇게 매기게 됩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 요렇게 번호를 매기게 돼요.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지금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에 있는 지금 OH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올랐죠. 위에서 올랐기 때문에 베타 결합이고 1번과 4번 탄소에 있는 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베타 1사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그냥 베타 1사 이렇게 적기도 해요. 콤마 찍어가지고 아니면 괄호 열고 이렇게 화살표로 적어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반면에 얘는 아까 알파 결합을 했죠. 그런데 번호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1번이었고요. 2, 3, 4, 5 그러니까 여기 6번.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1, 2, 3, 4, 5 안 그랬지만 6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과 4번이 연결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알파 결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알파 1사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달라서 그래요. 얘는 지금 이름이 아까 셀룰로즈라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은 요렇게 결합한 애들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밀로즈라 그래요.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짓는 거고요. 성격 역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셀룰로즈는 요 결합을 끊어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식물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섬유질이 많은 거 먹게 되면은 다 변으로 나오지 그게 소화되지 않죠. 자, 심지어 초식 동물들 풀을 먹고 살죠. 풀을 먹고 사는데 얘들은 먹는 에너지의 거의 25%를 소화하는 데 다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결합을 포유 동물들은 끊어주지 못해요. 소 같은 염소 같은 애들은. 그래가지고 얘들은 반추위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막 살게 되는데 얘들이 이거를 끊어주는 겁니다. 미생물들이 끊어주고요. 그럼 미생물들이 요거를 끊으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막 위 속에서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요 미생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소들은 단백질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옛날에 피트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심할서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자,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이렇게 쫙쫙쫙 펼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얘 하나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 자, 반면에 지금 알파 1사 결합을 하고 있는 아밀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뭔가 모양이 좀 애매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결합들이 막 뭉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뭐 따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O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됩니다. 말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가지고 얘들은 회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직선 구조, 얘들은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차이 때문에 사람은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에이즈라고 붙으면 이거는 효소를 의미하고요. 주로 분해하는 효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요거를 결합을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얘들이 효소라는 거는 모양을 인식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요 셀룰로즈는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미생물들만 얘들을 끊어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들을 끊어주는 효소를 셀룰레이즈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친수성, 소수성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산과 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화학이죠. 자,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은 자, 용액 속에서 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산이라 하고요. 자, 염기라는 거는 얘들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분자 같은 경우에 봅시다. 물은 H2O죠. 두 분자가 있게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물에 수소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H3O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비공유 전자쌍으로 수소를 잡아왔기 때문에 얘들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H3O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얘는 지금 수소 하나를 잃었죠. 자, 그러면서 얘들은 OH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얘 물은. 자, 요거는 지금 형식 전하라고 그러는데, 자, 쉽게 말해가지고 물이 원래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 이온 하나를 얘는 지금 오비탈이 비어있는 애예요. H 플러스니까 땡겨오면서 얘를 지금 잡아가지고 형성을 했죠. 그러면서 요 플러스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반면에
OH-는 물이 있을 때 지금 얘를 잃었죠. 얘를 잃으면서 여기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더 얻었죠. 그러니까 OH-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요거는 화학이나 유기에서 원래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앞으로 그냥 많이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 두 분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산과 염기로 쪼개질 수 있어요. 자, 왜 산이냐? 얘는 지금 원래 H2였죠. H2였는데 지금 쓸데없이 H+를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떼내고 싶어요. 떼내고 싶으니까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산이 되는 거고요. 자, OH-는 원래 이렇게 H2로 수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뺏겼어요. 뺏기니까 어떻게? 아, 어디 또 수소 없나? 이러면서 애들이 막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야 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염기의 정의처럼 얘들을 수소 이온을 잡게 되면은 용액 속에, 전체 용액 속에 수소 이온 농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또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얘 이름은 수산화 이온 혹은 하이드록시 이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만 얘들이 원래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H2O가 H+랑 OH-로 쪼개진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5도에서요. 25도에서 자, 5억 5,400만 개 중 물 분자가 있을 때 이 중에서 하나의 물 분자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숫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pH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pH계는 뭐냐면은 자, 수소 이온이 이제 농도가 있을 겁니다. 자, 농도가 있을 때 농도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수소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을 pH라 그래요. 그냥 p에다가 h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 농도 요거를 pH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농도라는 게 뭐냐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개수랑 농도는 달라요. 그래서 이온은 우리 몰 단위를 씁니다. 개수, 이온의 개수는 몰 단위를 쓰고요. 부피는 뭐 리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물 1리터당 몇 몰이 있느냐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처음 배우면은 몰이 헷갈립니다. 자, 1몰은 아보가드로 수라 해가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은 우리 12C 있죠. 탄소가 원래 양성자 6개가 있는데 두성자도 같이 6개가 있으면은 12C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무게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개수가 중요해요. 얘들이 12g이 될 때 탄소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딱 세보니까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세보니까 이게 총 요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있더라. 12g의 탄소가 요만큼 있더라. 개수가 항상 일정하겠죠. 무게가 드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냥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처음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몰이라는 개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연필 한 다스 이렇게 세죠. 그래가지고 총 한 다스의 연필은 12개의 연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양변에 1다스로 나눠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1다스분의 1다스가 지금 약분이 됐죠. 이건 그냥 1입니다. 이를 아무 때나 곱해도 되죠. 자, 그래서 1다스분의 12개 이꼬르 1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똑같은 원리로 아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똑같이 1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몰로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1이 되죠. 1 이꼬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퍼 몰.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몰 단위 헷갈리면은 요런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볼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생물에서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산인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귀찮아가지고 단위를 맨날 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산수에서 틀렸는데 요거 쓰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인용 강의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지금 개수를 의미하고요. 자, 기체에서는요 분압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분압, 압력할 때 분압. 예를 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PCO2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럴 쓸 때 이제 단위는 mHg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Hg가 원소기호로 수온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온을 1mm 들어 올리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압이 있을 때요. 해수면 표면에서 0도에서 자, 수온을 이렇게 넣어둔 다음에 진공의 기둥을 이렇게 푹 꽂습니다. 안에 진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압력이 있겠죠. 대기압이 있을 겁니다. 얘들이 누르면서 얘들이 이렇게 진공이니까 쭉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이 기둥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요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자, 76cm 즉 760mm까지 올라가더라. 요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760mmHg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그냥 1기압이다, 1atm이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압력은 또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요거는 약속이에요.
자, 1기압은 760mmHg Hg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101325 파스칼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mmHg는 약 133.322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 숫자예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나온 김에 우리 이제 국제 단위계 즉 SI 규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SI 규격은 이렇게 그냥 SI 규격이라 쓰는데 시스템 인터내셔널 드 유나이트 해가지고 SI 규격이라 하거든요. 요거는 총 7개 단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나온 거예요. 화학이긴 하지만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자, 길이는 앞으로 약속이에요. 길이는 무조건 미터가 기준이다. 질량은 몸무게제는 킬로그램이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가 기준이다. 초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가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연력학 온도인 켈빈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몰 질량은 몰이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가 기준이다. 이렇게 7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위들은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실. 자, 예를 들어 힘 봅시다. 힘 원래 우리 뉴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뉴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킬로그램당 미터당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뉴턴은. 왜냐하면 F 이꼬르 MA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 단위, 그 다음에 가속도 단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는 합쳐가지고 그냥 S-2승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압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압력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뉴턴 단위니까 킬로그램 미터, 그 다음에 S-2승. 자, 그 다음에 아까 미터 제곱을 나눴죠. 여기다가 다시 아까 미터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약분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더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표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인자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생물에서 사실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잡다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25도씨의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pH 얘기로 다시 넘어갑시다. 25도씨의 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이 이제 분해가 됐을 때 이걸 반응식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평형식을 썼을 때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H2에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값은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얼마를 가지냐면은 요거는 그냥 물이니까 없애버리고 H와 OH 값을 가지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에서는 항상 얘들이 분해되면은 요거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항상 1대1로 나와요. 자, 따라서 요거를 그냥 X라 칠게요. X라 치면은 OH 값도 똑같이 X겠죠. 1대1로 나오니까. 그래서 X 곱하기 X 이꼬르 10의 마이너스 14, 즉 X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고 X 이꼬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다? X가 아까 수소이온의 농도였죠. 즉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래서 25도씨의 물의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 하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똑같이 사라지게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즉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리터의 물의 pH는 항상 7이다.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의 pH는 7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pH가 7이다. 요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pH가 만약에 6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pH가 6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농도니까 단위는 몰 농도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몰 퍼 리터를 의미해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줄여서 쓰는 겁니다. 이건 아까 아보가드로 수, 요거는 그냥 1리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즉 그러면은 지금 pH가 7과 pH 6이 있다는 거는 지금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느 쪽이 더 높냐 물어봤을 때 얘는 지금 A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요.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해줘야 마이너스 6승이 될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pH 6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배나 더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감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pH가 3이다. 자, pH가 3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3이 줄었죠. 그러면은 3배가 더 많냐? 아니에요. 3배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지금 10의 X승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10의 3승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는 농도니까 지금 1000배나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위의 pH는 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보다 엄청 지금 많은 거죠. 10의 5승배나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OH
OH도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왜냐면은 항상 우리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곱했을 때 얼마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4 요거를 유지한다고 했죠.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이건 자연계에서. 자, 온도 기준 25도일 때요. 자, 따라서 만약에 pH가 2다 그러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란 소리고요.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얘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2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POH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즉 12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요 값이 작을수록 H가 많다. 그리고 POH에서도 요 값이 작을수록 OH가 많다. 반면에 요 값이 크다 고르 H가 많다. POH가 지금 숫자가 크니까 오히려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감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적응되면은 뭐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pH가 2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pH가 2기 때문에 pOH는 얼마다? 그냥 14에서 2 빼면 돼요. 그러면은 12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다? pOH는 14에서 3 빼면 11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pH가 7일 때는 당연히 pOH도 7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서 연기성이 더 센 거는 누구냐 물어보면은 지금 자가 pOH가 더 작은 거 얘가 연기성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내봅시다. 자, 만약에 25도 그냥 기준으로 두고요. 25도에서 중성입니다. 아무것도 이온이 없는 중성물에서 수사나 이온 분자가 몇 개 있는지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1리터당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의 지금 수사나 이온 분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물어본 거는 몇 개냐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지금 개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당 1몰 요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이게 1이랬죠. 그냥 1이기 때문에 곱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자, 몰 약분이 되겠죠. 자, 요거를 나눠줘야 되는지 곱해줘야 되는지 헷갈리면은 뒤에 단위를 항상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밑에 있어야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곱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과 10의 23승이니까 23에서 7 빼면 되죠. 10의 16승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개 퍼 리터 1리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남은 단위는 꼭 써줘야 돼요. 따라서 이게 얼마냐면은 약 6만 조입니다. 6만 조 개의 수산화 이온 분자가 물 1리터 속에 존재한다. 뭐 여기 제가 아까 몇 리터인지 안 물어봤는데 뭐 리터 단위는 그냥 조건을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리터 바뀌면은 곱하기 몇 리터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H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완충 용액 봅시다. 자, 완충 용액은 정의가 뭐냐면은 용액 내에서 이제 수소나 수소 이온이나 하이드록시기 이온 자, 얘들의 농도 변화를 최소로 유지시켜주는 우리 완충 장치 이러죠. 그렇게 최소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뭐 A2CO3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완충 용액은 항상 약산 그리고 그 짝염기 혹은 약염기 그리고 그 짝산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애들을 완충 용액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CH3에 COOH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왜 약산이냐? 지금 얘들이 수소 이온을 내어 놓으면은 얘들은 O-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전기 음성도가 얘들이 큽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산소에 마이너스가 생겼다 하더라도 얘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가지고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여기에 붙을까 했는데 여기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끌려가가지고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약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는 산, 수소가 떨어진 상태는 짝염기 이렇게 붙어요. CH3에 COO의 마이너스 상태는 짝염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같이 넣어준 용액을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만 있으면은 이온 상태죠. 그래서 보통 염을 하나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갖고 약간 얘들을 안정화시켜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만약에 H 플러스가 막 여기 넣었어요. 요 용액에다가 H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짝염기가 수소네 하면서 얘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수소 이온이 팍 높아지는 거를 얘들이 완충 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하면서 먹어버리겠다 하는 거죠. 자, 반면에 OH를 넣었습니다. OH-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이 지금 보니까 얘들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약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힘이 훨씬 좋아요. 얘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내놔라 하면서 얘들을 떼가고 얘들은 그 짝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농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K값은 유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OH는 그 농도가 급격하게 넣어준 만큼 확 늘어났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완충작용을 받아가지고 급격한 농도 변화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산과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요 약산과 그 짝염기 혹은 뭐 반대로 있어도 돼요. 약염기와 그 짝산이 있으면은 뭐 똑같이 하겠죠. 짝산인 염기가 있을 때 얘들의 수소를 제공할 거고요. 반면에 짝염기는 요 수소 이온을 잡아 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완충 작용은 제가 아까 K 값이 일정하다 했죠. 요거를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합니다. 이건 화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생물에도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런 K 값을 유지하려는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CH3COOH가 있으면은 자, 얘들은 산 하나를 이렇게 내어놓고 CH3COO-가 되게 돼요. 자, 요거를 평형식으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 거를 항상 분모, 뒤에 거를 분자로 적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K라고 표현을 하고요. CH3COOH 농도분의 H 플러스의 농도고 CH3COO-의 농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K 값이 똑같죠. 요 K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온도일 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산을 확 넣어준 거예요. 산을 확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가 반응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평형 반응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줄어들게 되고요. 얘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식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인위적으로 넣어줬죠.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인위적으로 H를 집어 넣어줬지만 위에 분자값이 줄어들고 분모값을 늘렸기 때문에 K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다루는 게 화학에서 평형 단원이고요. 자, 생물에서는 그냥 요 정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화학 시간에 배우세요. 몰라도 됩니다. 생물에서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요걸 이해시켜 주려고 설명하는 겁니다. 산이 막 늘어나면은 얘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대신 얘들 농도는 늘어나면서 완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다만 이런 완충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건 아닙니다. 얘들도 농도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얘들이 있을 때에만 충분히 농도가 존재할 때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얘가 만약에 다 고갈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겠죠. 산을. 그러면은 변화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를 완충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생물에서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느냐?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수소이온 농도가 막 높아지게 되면은 자, 얘들이 다른 물질들과 막 반응을 하겠죠. DNA 같은 거 수소 결합하고 있는데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DNA가 다 무너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런 완충 효과를 나타내는 완충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의 혈액 같은 경우에는 pH가 약 7.4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pH가 변해도 생리적 기능이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완충계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이런 탄산 H2CO3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중탄산염도 CO3-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수소 하나 떼어 놓으면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혈구에 이제 헤모글로빈 이거를 HB 이렇게 씁니다.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알부민 그 다음에 인산염 H2PO4- 아니면 수소이온 하나 더 떼내고 HPO4에 E- 이런 식으로 인산염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완충 효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특히 이제 외워둬야 될 게 적혈구 헤모글로빈은 한 29% 정도 역할을 한다. 정도는 좀 외우고 있읍시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뭐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적혈구란 뭐냐면은 우리 피 있죠. 피에 빨간 게 이제 적혈구들이 막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생겼어요. 자, 참고로 적혈구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핵은 없지만 세포긴 합니다. 보긴 해요. 자, 어쨌든 요 안에 뜯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줄여서 이렇게 HB 이렇게 쓰는데 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수소이온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수소이온을 받아주게 되면은 요 수소이온을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받아줬으니까.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적혈구 안에서 요 가지고 있던 탄산이온 얘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CHCO3-가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H2CO3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 이 적혈구 안에는 효소가 또 하나 있는데 탄산 무수화 효소 혹은 탄산 탈수
효소, 혹은 영어로 카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탄산 무수화 효소, 탄산 탈수 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냥 앞으로 저는 줄여가지고 CA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무조건 CA 그냥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게 제일 발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CA가 이제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지금 얘들을 보면은 H2에 CO3로 되어 있죠. 자, 요거 잘 뜯어보면은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냐면요. H2O 하고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러면은 산소가 2개가 남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탄소와 산소 2개를 합치면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즉, 물과 이산화탄소로 탄산 무수화 효소가 바꿔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죠. 지금 근데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요 안에 적혈구 안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까 헤모글로빈 있었죠. 그럼 요 헤모글로빈이 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요 이산화탄소는 확산이 잘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 이산화탄소는 확산이 잘 돼가지고 적혈구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얘들이 이제 다시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체내에서 완충 조절 기관은 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신장도 우리 몸에서 완충 조절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장도 비슷해요. 적혈구랑 비슷합니다. 신장에도 다시 CA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임용 강의하면서 배울 때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신장과 적혈구입니다. 여기는 있다라는 건 무조건 외워두세요. CA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자, 신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CA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탄산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CA의 역할이에요. 탄산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자,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산과 HCO3 즉 중탄산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혈액으로 아까 들어가 가지고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 HCO3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혹은 아까 적혈구에서 우리 요 산을 받아줬던 게 HCO3였는데 이런 데서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주게 되는데 HCO3는 결국은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돌아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빼내야겠죠. 소변으로 빼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변이 산성은 아니죠. 막 산성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변에는 이런 인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암모니아가 많이 있어요. NH3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기 때문에 산을 만나게 되면은 자, 우리 NH4 플러스 배웠죠. 암모늄 이온, 암모늄 염 형태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충용에 이렇게 배웠고요. 이번에 해양 산성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양 산성화는 자, 대기 중에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과량의 이산화탄소가 막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요. 자, 이렇게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지구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에는 물이 많습니다. 탄소와 물이 만나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HCO3- 가 만들어질 때 반응을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가지고 H2CO3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이온으로 풀어지게 되죠. CCO3-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산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얘들은 한 번 더 요거를 이제 KA1이라고요. 한 번 더 해리가 될 수 있어요. H 플러스에다가 CO3- 형태로 한 번 더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KA2라고 하는데 요 값이 훨씬 큽니다. KA2보다 훨씬 커요. K1이.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해양 산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 산이 계속 나왔죠. 자, 원래 우리 탄호초 같은 경우에는 CaCO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CaE 플러스 그 다음에 CO3- 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산호초를 만들 때 요 방향이 우세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수소이온 즉 산성화로 요 반응이 우세하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머물거든요. 요 반응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물과 반응해가지고 요 상태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K1 값이 커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산이 많아져요. 자, 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지금 CO2 같죠. 지금 여기 산이 지금 증가하게 되면서 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얘들이 요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서 얘들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산호초가 녹는 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CaCO3 즉 석회가 녹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면은 산호초가 녹아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4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